삼성물산이 1조 6천억 원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 발행 제재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당기 순손실이 당기 순이익으로 둔갑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줬습니다. 서울시가 현재 7천 명 수준인 청년 구직수당 지급 규모를 앞으로 3년간 1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도 새로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호텔신라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해온 서울 장충동 한옥호텔 건립 사업이 마지막 관문인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폐손상 그리고 사망사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멈출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2017년 여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구그룹 회장이 체포됐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류정훈 기자. 네, 그동안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던 김 전 회장이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오전 3시 20분 미국 뉴욕발 인천국제공항행 비행편으로 귀국했는데요. 경찰은 김 전 회장이 입국하자마자 체포해 곧바로 서울 수서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네, 체포 당시 김 전 회장이 혹시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네, 김 전 회장은 입국 당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 조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질병 치료를 이유로 그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아 지난해 5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이후 가사도우미 성폭행 피소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은 지난 7월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해 김 전 회장을 강제 소환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장충동 전통 한옥호텔 건립 사업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완공되면 국내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울 시내 최초의 한옥호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호텔신라의 장충동 한옥호텔 건립 사업이 추진 8년 만에 구부 능선을 넘었다고요? 네, 호텔신라가 서울시에 제출한 장충동 전통 한옥호텔 이 건립사업 안건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장충동 한옥호텔 건립은 현재 호텔신라 영빈관과 면세점 유유부지에 호텔과 면세점을 포함해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등을 짓는 사업인데요. 2010년 이부진 사장이 취임한 이후 이듬해 8월 서울시에 한옥호텔 건립 계획을 처음 제출했고 총 5차례 도전 끝에 2016년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경관 훼손과 이 재벌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1월 문화재청 심의를 넘었고 9월에는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올해 2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건축 심의를 통과한 겁니다. 네, 말 그대로 구부 능선을 넘은 건데 착공은 언제쯤 예정돼 있습니까? 네, 호텔신라는 앞으로 관할 자치구인 중구 건축 허가와 이 서울시 전문위원회의 구조, 굴토 심의 절차를 거치면 남산 한옥호텔 착공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은 인허가 절차를 별다른 걸림돌 없이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호텔신라는 2025년까지 전통호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옥호텔이 완공되면 이 국내 대기업이 서울 시내에서 운영하는 첫 전통호텔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삼성물산이 1조 6천억 원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최종 의결한 금융위원회가 애초 금융감독원이 올린 임원 해임 등 고강도 제재안을 한 단계 낮춘 것으로 확인돼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규준 기자. 네, 우선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내린 제재 결과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8월에 회의를 열고요. 이 삼성물산 회계 위반건에 대한 제재를 최종 의결한 게 최근 공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린 이 제재 조치 안건을 이 금융위 증선위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그대로 의결할지 아니면 수정 의결할지를 결정하는데 금감원이 올린 조치안보다 한 단계 제재 수위가 내려간 겁니다. 애초 삼성물산에 대한 금감원 조치안은 이 증권 발행 제한 6개월, 또 지금은 사장으로 승진한 당시 재무담당 임원 해임 권고, 또 재무제표 수정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추면서 임원 해임 권고가 빠졌고요. 이 증권 발행 제한 6개월도 4개월로 단축됐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금감원이 지적한 삼성물산의 회계 위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7년 1분기에서 3분기 내에 작성된 분기, 반기 보고서에 1조 6,32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과도하게 계산했습니다. 원래 주식과 같은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재무제표의 손실로 반영해야 되는데 삼성물산은 갖고 있던 삼성 SDS 주가가 계속 하락했는데도 이를 손실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회계처리 위반 동기를 과실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7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안을 금융위에 건의를 한 건데 이 제재 수위를 금융위가 한 단계 낮춘 겁니다. 네, 금융위가 제재 수위는 왜 낮췄을까요? 네, 삼성물산이 주가 하락분을 이 손실로 인식하지 않은 게 자기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이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안건을 논의한 증선위 회의록에 따르면 한 증선위원은 이 금감원의 조치가 1년치 온기 보고서가 아니라 분기, 반기 보고서에 대한 조치인데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을 감안하면 한 단계 낮추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위원은 2017년 1년치 연차 보고서 기준으로는 이 재무제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한 단계 감경하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SBS CNBC 박효준입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사망자가 발생하자 유해성이 검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린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오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1차 대책에서는 사용 자제를 권고했는데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폐손상 의심 환자가 나오면서 경고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겁니다. 특히 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비흡연자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또 현재 사용 중인 사람도 즉시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2차 대책에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포함됐는데요. 먼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재 담배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만 담배로 분류하는 규정을 바꿔 담배 줄기와 뿌리 추출 제품도 담배로 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 수입업자에게는 성분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를 거부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또 민간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유해 성분 분석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약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네, 실제로 요즘 다니다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유해성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문제는 미국에서 먼저 제기됐는데요.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중증 폐손상 사례가 1,500건 가까이 접수됐고 사망 사례도 33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도 사전 판매 허가를 받지 않는 전자담배 제품의 판매 금지 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3년간 10만 명에게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연간 7천 명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청년 수당 지원 대상과 액수가 또 크게 늘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출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직과 주거 지원이 핵심 내용인데요. 먼저 월 50만 원의 구직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수당을 현재 연간 7천 명에서 3년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3,300억 원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 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라며 모든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건데 내년 5천 명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모두 4만 5천 명에게 1,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 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과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구직과 또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청년수당 같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나중에 영수증 증빙을 통해 어디에 썼는지 서울시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 서울시 관계자는 술집과 사행업소에서 쓴 돈은 극히 일부라고 밝혔는데 자기 용돈을 이런 데 쓰고 청년수당은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쓴 것처럼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 월세 지원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지원받을 수 없는데 이를 두고 역차별 논란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에선 내년 총선과 오는 2022년 서울시장 선거 등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이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과도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올해 정부 부처 합동점검을 받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 5곳 중 1곳 정도가 노동관계법을 어겨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합동점검 대상인 청소년 고용 사업장 786곳 가운데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곳은 14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계약 작성과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과 최저임금 고지 의무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 특허 경쟁에서 현대차와 삼성 그리고 LG가 글로벌 특허 톱 10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율주행 특허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적재산권 시장조사업체 아이플리틱스가 자율주행 특허 보유를 많이 보유한 10개 기업을 발표했는데요. 현대차가 6위, 삼성과 LG전자가 공동 7위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특허 숫자를 다 합쳐도 1,100건으로 1위인 일본 토요타보다 적었습니다. 2위는 1,090건을 보유한 포드, 3위는 680건을 보유한 GM으로 우리 기업들보다 2배 정도 많은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또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기술 관련성 점수에서 토요타는 0.85, 포드는 0.59, GM은 1.08이었지만 현대차, 삼성은 0.3점대에 그쳤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표준 필수 특허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면서요? 네,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중요한 특허 기술을 표준 필수 특허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차의 표준 필수 특허는 중국 화웨이가 49개로 가장 많이 보유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LG전자가 27개, 삼성이 11개로 2위와 4위였습니다. 다만 자율주행 기술 표준에 기여한 특허는 LG전자가 81건으로 66건의 화웨이를 제치고 1위였습니다. 삼성은 48건으로 3위입니다. 아이플리틱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율주행은 특허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더 힘을 쏟지 않으면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추진하던 신차 생산 계획이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르노 삼성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르노 삼성의 신차 생산 계획이 결국은 취소가 됐네요. 네, 업계에 따르면 르노 삼성의 일본 닛산 자동차 캐시카이의 후속 모델 생산 계획이 최종 취소됐습니다. 르노 삼성은 위탁 생산이 끝난 연 10만 대 규모 닛산 로그를 대신해 캐시카이 13만 대의 위탁 생산을 수주하려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수주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돼 왔는데요. 르노 삼성은 최근 닛산과 협의 뒤 결국 수주가 불발됐음을 협력사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내년에 선보일 신차의 위탁 생산이 줄어들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르노 삼성이 르노그룹에게서 신형 크로스오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XM3의 유럽 수출 물량을 연 5만 대 정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연 8만 대보다 적은 물량인데요. 이에 르노 삼성 관계자는 XM3 수출 물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르노그룹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내년 수출 계획이 굉장히 불투명한 건데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 업계에서는 노사 분규 장기화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진 점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 기준 르노 삼성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4% 줄어든 상황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높아지니 생산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는 건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연 21만 대를 생산했던 르노 삼성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절벽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움츠러들었던 아우디가 판매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중형 세단 A6 신차를 발표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아우디가 오랜만에 A6 신형 모델을 선보였다고요? 네, 중형 세단 A6의 8세대로 지난 2011년 7세대 출시 후 무려 8년 만에 신차입니다. A6는 7세대만 6만 대, 연간 10,000대꼴로 팔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차종인데요. 제프리 매너링 아우디 부문 사장은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프리미엄 중형 세단 부문이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신차 판매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간 아우디가 우리나라에서 소극적으로 판매를 해왔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우디는 지난 2015년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판매를 중단했다가 2017년 판매를 재개했지만 정상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국내 소비자가 많이 찾는 A6 신차를 내놓은 건 판매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 모델보다 한층 역동적이고 세련된 외관 디자인으로 30, 40대 소비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 것으로 아우디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수입차 시장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누적 기준 벤츠가 33%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차량 화재 이슈 등으로 부진했던 BMW가 최근 20%대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아우디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경우 국내 수입차 시장이 다시 독일 3강 체제로 재편될 걸로 보입니다. 또 최근 불매운 등으로 인한 일본차 브랜드의 판매 감소분을 독일 3사가 가져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은행과 제휴를 맺고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일리지가 소비자들을 위한 무상 서비스가 아니라 항공사의 수익 사업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정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항공사들이 은행에 마일리지를 판매해서 수익을 거뒀다고요. 거둔 수익 얼마나 됩니까?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제휴를 맺은 시중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두 항공사가 거둔 수익은 21억여 원입니다. 대한항공은 국민, 신한, 시티은행을 통해 15억여 원을, 아시아나항공은 국민, 신한, 제일은행을 통해 6억여 원을 거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항공사가 판매한 마일리지는 어떤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지급이 됩니까? 소비자들은 해당 은행의 제휴 상품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전월 급여이체 실적이나 환전 또는 해외 송금 등 거래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20마일리지를, 5달러를 환전하면 1마일리지를 적립받는 방식입니다. 항공사들의 이런 마일리지 장사는 카드사와도 있어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형 항공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서 두 항공사가 카드사 19개사를 통해 지난 4년간 2조 원의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거둔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상이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위해 계약을 맺고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마일리지 사용처를 계속 개발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카카오와 삼성화재가 손잡고 새로운 보험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보험 시장을 창출한다는 데 의미가 큰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카카오와 삼성화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사를 만든다는 거죠? 네, 카카오와 삼성화재는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연내에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와 삼성화재는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회사 규모나 구성, 주요 주주 등은 예비인가 신청 시점이 되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와 함께 신설보험사의 경영권을 갖는 대주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회사가 합쳐서 60에서 70%, 삼성화재가 나머지 지분을 갖는 전략적 동반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기자, 그런데 이 카카오와 삼성화재 두 회사가 굳이 손잡은 이유도 있을까요? 네, 카카오는 국내 최대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화재는 국내 손해보험업계 1위 업체입니다. 두 회사가 힘을 합쳐 합작사가 탄생하면 보험상품 개발부터 가입까지 모든 방식이 기존과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상품 개발을 할 수 있고 가격도 더 세분화, 다양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모바일을 통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을 활용해 보험료 결제도 간편해질 수 있는데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플랫폼을 활용해 단기 소액 보험을 선물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돈을 더 풀어서 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나라 빚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과거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꾀하겠다며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 3년 만에 국회 통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인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3년 전인 2016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채무 비율을 국내 총생산 GDP의 45% 이하, 재정 수지 적자는 GDP의 3%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 건전화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 씀씀이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나라 빚이 2023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3년째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기재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국가재정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한 점을 근거로 재정건전화법 통과를 반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3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던 것이 내년 예산안에는 60조 이상,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기재부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재정 건전성 기준에 대한 내규조차 마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가 나라빚 걱정을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정을 늘릴 일이 있으면 재원을 확충을 해가면서 재정 지출을 늘리라. 국가 채무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최후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을 쓸 계획뿐만 아니라 이를 만회해 재정 건전성을 꾀할 수 있는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하락하며 2079포인트로 내려왔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0.36% 오름세를 보이며 65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물산이 1조 6천억 원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삼성물산 현재 0.1%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복제약이 유럽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소식의 강세인데요. 현재 3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삼성화재와 손을 잡고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에 카카오 현재 2%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늘 오후에 예정이 돼 있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2%가량 빠지며 14,2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관련주입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철거하라고 주문을 하면서 대북 관련주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난티가 7.76% 크게 빠졌습니다. 현재 1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우울할지도 모르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담배가 어디 있겠냐만 혹시나 액상형 전자담배라 안전할 거야 라고 위로 삼았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